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권에 관한 이야기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번 기회에 공권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의식 체계도 같이 보시고요. 우리 법제는 독일의 법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독일의 행정법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넘어왔고, 그래서 독일과 마찬가지로 영미법계와는 달리 대륙법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주체가 일정한 액션을 취해서 행정 객체에게 일정한 액션을 취하게 되면 우리가 그 액션을 행정작용이라고 하고, 그 행정작용을 매개로 해서 성립되는 법률관계를 우리가 행정상 법률관계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행정 주체가 취하는 액션이 공법행위로 등장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영리행정작용이나 조달행정작용과 같이 사법작용으로 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제 공법행위가 이제 행해진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우리가 이제 공법관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법작용을 매개로 해서 만들어지면 우리가 사법관계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공법관계하고 사법관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법 관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공법에 적용을 받는 공법 관계를 말하는 것이겠죠. 공법 관계에도 당연히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사법 관계 역시도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공법 관계에서의 권리를 우리가 공법상 권리, 공권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공법상 의무, 공의무라고 합니다. 사법 관계에 있어서의 권리를 우리가 사법상 권리, 사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의무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공법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공법관계도 사법관계랑 둘 다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민이 등장을 하게 되죠. 한쪽은 행정주체, 행정작용을 하는 주체인 행정주체, 행정작용을 받는 행정객체로서의 국민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권리의무라는 것은 이제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국가에게도 권리의무가 존재할 수 있고 국민에게도 권리의무가 존재할 수 있겠죠. 국가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공법인이죠. 공법상 법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게도 권리 의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국가의 권리를 우리가 공법상 권리를 국가적 공권이라고 하고, 국가의 의무를 국가적 공의무라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국가를 본 적이 있다고 했나요? 국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했지만 대한민국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연호하지만 대한민국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루에도, 국가는 하루에도 수십만 개의 일을 하지만 국가가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관념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손과 발의 역할을 해주는 행정기관이 있다고 했어요. 행정기관은 사람이 아니죠. 저는 사람이지만 제 손과 발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손발도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 손발을 통해서 행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 행정기관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가 아니라 그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직무의 범위로서 권한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행정기관을 통해서 권한 행사의 방식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 공권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강론의 행정조직법 파트에서 권한의 문제로 배우게 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법상 권리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국민의 개인적 공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공권 그러면 개인적 공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행정 주체가 국가가 행정 객체 국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 우리 이런 것을 국가적 공권이라고 하며, 경찰권의 행사, 과세권의 행사 이런 것들은 국가적 공권 행사가 되겠죠.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권한 행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업권을 행사를 한다, 참정권을 행사를 한다 이런 것은 행정 객체인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맞습니다. 이건 권리가 맞죠. 개인적 공권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이행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고, 나한테 이제 침입적 행정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방어권이라는 것도 있으며, 또한 기족행위에 있어서는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실제법적 공권도 인정될 수 있고, 그것이 만약 재량행위라고 하게 되면 하자없는 재량권 행사라도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형식적 권리로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는 것도 인정됩니다. 어쨌든 이 같은 공권이 과연 어떻게 성립되는 것인가, 이걸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아래에 있는 성립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공권입니다. 공법관계를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법관계에 적용되는 법은 공법이죠? 그러면 법이 보호한다, 공법이 보호합니다. 개인적 공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이익을 우리가 개인적 공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로서 모든 것이 다 표현이 되는 것이죠. 공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인적 이익,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공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인적 이익, 이렇게 기억하시면 나머지 논의도 자연스럽게 다 풀려갈 것입니다. 과거에는 공권,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무부가성과 사익보호성 말고도 의사관철의 의사력, 이익관철의 의사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었습니다. 의무부가라는 것은 이제 동전의 양면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에게 어떤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게 어떤 의무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응돼서 국민에게도 개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말이고요. 또한 사익보호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권리이기 때문에 법이 과연 공법이 사익도 보호하는 것인가, 개인적 이익도 보호하는 것인가, 이 같은 것을 판단하는 게 사익보호성 요건입니다. 그럼 이 세 번째에 있는 이익관철의 의사력, 이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권리가 이론적으로 성립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현할 수 없다면 전혀 무의미한 권리가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열기주의 원칙을 채택해 했었습니다. 당시까지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고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열기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었어요. 열기주의나 개괄주의라는 것은요, 행정소송의 대상을 법이 정하는 입법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열기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법률에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의무부가성과 사익보호성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국민에게 어떤 권리가 성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권리라고, 온전한 권리라고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당시에는 공권의 성립 요건을 실현 가능한 권리만 권리다 라고 얘기해서 이익관철의 의사력이라는 것까지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행정법도 많이 변화하고 진화했고요. 실질적 법치주의가 적용이 되면서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일까? 법률 말고 위임입법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식의 실질적 법치주의도 도입이 되고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을 모든 사항으로 일반적인 모든 공법관계의 사항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개괄주의 원칙을 도입하게 됩니다. 물론 독일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현재 우리나라 역시도 행정소송법 제1조를 보시게 되면 공법상 대부분의 모든 분쟁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개괄주의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헌법은 27조에서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재판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위에 있는 의무부가성과 사익보호성이 성립돼서 공권이 성립이 된다라고 보여진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언제든 실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익관철의 의사력이라는 요건은 무의미해진 것이고 더 이상 공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바로 통설적 견해입니다. 그럼 이제 이익관철의 의사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의무부가라는 것은 국가에게 어떤 의무가 부과되어야지만 국민에게도 권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라고 했죠. 공법관계의 특징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법관계와 달리 사법관계는 분쟁이 발생해야지만 법을 적용시키게 되죠. 그런데 공법관계는 어때요? 분쟁 발생 이전부터 법은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900여 개의 행정법, 개별법, 행정작용법이라고 하죠. 공법관계에서는 사전적으로 국가 등 행정주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행정작용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라 라는 식의 행위규범을 사전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1, 2, 3의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그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이 같은 행정작용법은 행정작용의 기준을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행정작용법을 근거로 하여 국가에게는 일정한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여기서 과거에는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재량행위 영역이었었는데요. 재량행위는 과거에는 자유재량으로 봐서 무제한적인 자유가 인정되므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봤었지만 지금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라 기속재량에 해당한다. 일정한 한계를 일탈하면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재량행위에서도 국가에게 어떠한 의무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기속행위의 경우에 보시게 되면 기속행위는 행정주체는 국가는 행정청은 반드시 그 법에 따라야만 하며 따라서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자기의 의무적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부작위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고 이 같은 것을 우리가 실체법적 공의무라고 합니다. 기속행위의 경우에 있어서 이 행정작용법을 근거로 국가에게 의무가 부과됨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견이 있을 수가 없겠죠. 여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량행위가 문제가 됐던 건데 지금은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라는 것이 인정이 돼요.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해야 되는 것도 일종의 의무다 이거죠. 이것은 행정소송법 27조에도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부가성은 특별히 깨지는 경우가 흠결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다면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사익보호성이 될 텐데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행정작용법에 의해서 국가에게 의무가 부과됐다면 그 행정작용법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인정되어야지만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행정작용법은 공법입니다. 공법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익보호를 그 1차적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작용법, 공법은 공익보호의 목적은 무조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법이 아니라 공법이기 때문에 사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지는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이겠죠. 2차적으로나마 사익보호의 취지가 인정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봤을 때 만약 개인의 이익을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인정이 된다면 그 법이 국가에게 부과한 의무에 대응되는 개인의 권리도 인정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오직 공익보호만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라고 한다면 그 법에 의해서 국가에게 어떤 의무가 부과됐다라고 할지라도 그 의무에 대응된 권리라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을 것이고 만약 그 의무에 따라 국가가 행동을 함으로써 국민이 어떤 이익을 향수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기 때문에 그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익이 발생했을 때 향수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익을 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겠죠. 이 부분에서 바로 사익보호성이 인정되냐 안 되냐 이 부분에서 공권과 반사적 이익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권과 법률상 이익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준 교수님 책에서 행정법 개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법률상 이익은 개인적 공권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멋진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멋진 말을 한 개 남겼습니다. 법률상 이익은 개인적 공권의 소송법적 표현이다 라고 시민이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어느 게 더 멋진가요? 또 다른 이름은 꼭 무슨 소설책 나오는 거 같잖아요. 그렇죠? 소송법적 표현이다. 무슨 말이냐면 행정소송법 12조와 35조, 36조에 보게 되면 취소를 제기하려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라고 돼 있고 35조에 보게 되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무효확인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고 36조에 보게 되면 부작위 몇 항의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부작위 몇 항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12조, 35조, 36조는 원고적격 규정으로서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원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바로 소송법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테마에 가보시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긴 할 겁니다. 이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관련해서 학설이 권리구제설이니 법률상 보호익설이니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이니 적법성 보장설이니 이런 네 가지 학설 대립이 있는데요. 통설과 판례 입장이 법률상 보호익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오른쪽에 1단계를 한번 보시게 되면 법률상 이익은 법률상 보호이익이다. 그런데 이 이익을 향수하는 자는 국민 개인이고 또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법은 바로 공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법이 보호하는 개인적 이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맞죠? 법률상 보호이익에서 법률은 공법이고요. 그 이익을 향수하는 자는 개인입니다. 그럼 이걸 정리하면 공법이 보호하는 개인적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앞에서 제가 공법이 보호하는 개인적 이익이라고 말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위에서 공법이 보호하는 개인적 이익을 개인적 공권이라고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법률상 이익이 개인적 공권이 돼버리는 겁니다. 소송법상의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문제가 개인적 공권의 문제로 그대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겠죠. 해서 취소상 원고적격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원고적격이라는 소송 요건 부분을 배우시게 되면 시작은 12조 1문에 원고적격 논의로 시작을 하지만 결론은 결국 개인적 공권의 성립 여부를 가지고 원고적격 인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법률상 이익과 개인적 공권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상 이익과 개인적 공권이 같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위에서 공권에 대비되는 개념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종래에는 이건 권리가 아니야.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이익일 뿐이야. 라고 했던 영역의 문제들을 지금은 공법상 권리, 공권의 범주 내로 계속적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사적 이익의 범위는 점점 좁아지고 공권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는 바 우리 이런 것을 공권의 확대화 경향이라고 하는데 방금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원고적격과 개인적 공권은 결국 같은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행정법 이론상의 공권의 확대화 논의는 소송법상의 원고적격의 확대화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공권의 확대와 공권과 반사적 이익 논의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이론적인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대한 논의는 큰 의미가 없죠. 예, 현실에서 원고 적격이 얼마나 넓게 인정될 수 있겠는가 문제와 연결지어야지만 재판 청구권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의미로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더 부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래 내려와 보시게 되면 공권의 확대화에 대한 논의는 결국 원고 적격의 확대화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죠? 그럼 어떤 식으로 확대되는지 한번 볼까? 개인적 공권은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법률상 보호익설의 입장을 취했죠. 물론 이것은 공법이 보호하는 개인적 이익이라고 했고 여기서 의무부가성에는 항상 인정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깔아놓고 나면 지금 여기서 공권을 확대화시키는 거는 결국 뭘 확대화시키는 거예요? 사익보호성을 확대화시키는 거겠죠. 사익보호성이 확대되면 공권이 확대되고 원고 적격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에서 법률을 동그라미 1번, 보호를 동그라미 2번이라고 한다면 법률의 범위를 넓히면 법률상 보호이익, 법률상 이익, 공권, 원고 적격의 범위도 같이 넓어지겠죠. 보호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 역시 원고 적격의 범위도 같이 넓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먼저 법률의 범위를 넓혀보려고 합니다. 어떤 법률이 공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공권이고 그래야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을 점점 넓히면 원고 적격도 같이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법률의 범위를 넓힙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호규범 이론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이익을 보호하는 규범을 보호규범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보호규범의 범위를 넓혀서 원고 적격의 범위를 넓히는 이론을 보호규범 이론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양적 범위를 확대를 시키는 건데 이 보호규범 법률의 범위를 근거법규, 강해행정행위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에서부터 관계법규, 그 처분과 관련 있는 관련 처분의 근거법이나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법 같은 절차법까지 확대를 시키게 되면 조금 더 그 이익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겠죠. 또한 이것을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넘어서 조리로서 헌법상 기본권이나 원리까지 넓히게 되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확대를 시켜가게 되는데 대법원은 근거법규까지 보호규범의 범위 확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기본권까지 그 보호규범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원고 적격의 인정 범위를 정말 넓게 보고 있죠. 두 번째, 보호의 범위를 한번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의 범위를 아무리 넓힌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규나 절차 법규까지 넓힌다라고 하더라도 그 관련 법규나 절차 법규에서 사익보호의 취지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근거 법규든 관련 법규든 절차 법규든 좋습니다. 거기에 명시적인 사익보호의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목적론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 안에서 사익보호의 취지를 도출을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질적 범위의 확대를 통한 보호의 범위 확대, 원고 적격의 확대 논의라고 볼 수 있겠죠. 잠깐만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제가 알기 쉬운 행정법 시간에 행정법 분쟁의 유형을 1, 2, 3, 4 유형으로 나눠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유형과 3유형은 방어소송이요, 2유형과 4유형은 요구소송이다. 수익적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하면서 제3자유 행정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는 바로 3유형과 4유형 문제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와 같이 제3자유 행정행위가 개입되는 상황에서는 이때 제기하는 소송이 제3자 소송이 됩니다. 여기서 원고 적격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저한테 철거 명령을 했어요. 그럼 저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죠. 근데 만약 그 철거 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학자들도 판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봅니다.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그 국민은 당연히 구체적인 기본권으로서 방어권 행사를 보장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개인적 공권이 성립되느냐 안 되냐, 즉 법률상 이익이 있냐 없냐 판단하지 마라. 그 처분의 상대방은 무조건 원고 적격을 인정시켜서 권리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라. 이런 걸 우리가 직접 상대방 이론이라고 합니다. 직접 상대방 이론에 따르게 되면 처분의 상대방은 무조건 원고 적격이 인정돼요. 그래서 제3자유 행정위가 개입되는 제3자 소송에서만 이와 같은 원고 적격을 확대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무조건 원고 적격이 인정되니까 확대를 시키든 안 시키든 그건 기본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3자 소송의 종류가
경원자, 경업자, 경쟁자, 인인 이와 같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같은 4가지 소송에서 지금 논의하는 공권의 확대와 그리고 원고 적격의 확대와 논의가 의미가 있는 것이겠네요. 이와 관련된 소송법적인 구체적인 논의들은 취소송상 원고 적격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이제 도의식 체계도를 가지고 공권과 반사적 이익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조망을 해봤고요.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 의의를 보시게 되면 공권이라는 것은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자신의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적 공권, 개인적 공권을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권은 바로 개인적 공권이라고 했고요. 공법관계에서 개인이 국가 등을 상대로 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이게 바로 공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 아까 우리가 도의식 체계도 가지고 비교해 봤는데요.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주장하고 행사하는 것이고 국가적 공권은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공권과 반사적 이익을 우리가 구별을 해보게 되면 국가에게는 행정작용법에 기한 의무가 무조건 인정된다고 했지만 사익보호성이 과연 인정되냐 안 되냐, 즉 1차적으로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법이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같은 이익을 어떤 경우에는 공권이라고 말하고 어떤 경우에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 공법이 공익보호만을 목적으로 할 때는 공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성립 요건을 보시게 되면 2가지만 우리는 파악을 하면 된다고 했고요. 의무부가성과 사익보호성. 의무부가성은 국가에게 일정한 의무가 부과돼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재량 행위에도 무하자 재량 행사 의무,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해야 되는 의무,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 요걸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왜? 기속행위는 당연히 국가에게 의무가 인정되니까요. 사익보호성에 대한 문제로 보도록 하게 되면 지금 이 강행법규라는 것은 바로 공법을 말합니다.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를 우리가 강행법규라고 하는데요. 공법은 강제적으로 만단 말이죠. 그래서 공법이 원칙적으로는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부수적으로는 아마 사익보호가 인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같은 논의가 사익보호성 문제고 여기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공권과 법률상 이익에 대한 문제는 실체법적인 권리로서의 공권과 그 다음에 소송법적 문제로서의 법률상 이익 간의 관계를 우리가 파악해보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12조 1무는 취소송이고 무효확인소송이나 부작위합항해소송은 35조와 36조에 법률상 이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지 관련돼서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이설, 보호가치는 이곳의 적법성 보장설 이렇게 4개의 학설 대립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취소송상 원고 적격 가서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통설 판례 입장이 법률상 보호이설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를 보시게 되면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은 직접적 구체적 이익으로서 처분의 제3자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법률상 보호이익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법률상 보호이익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충분합니다. 법률은 바로 행정작용법 공법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이익은 개인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정리하자라고 했죠? 공법이 보호하는 이익, 공법이 보호하는 개인적 이익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결국 공권과 법률상 이익의 관계를 보면서 소결을 보시면 행정소송법상의 법률상 이익은 결국은 공권의 문제다라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실체법적 문제로서의 공권과 소송법적 문제로서의 법률상 이익은 결국 대동소이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공권의 확대와 경향에 대한 논의는 무엇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법률상 이익의 확대와 경향, 원고 적격의 확대와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바로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의무부가성의 확대 문제는 우선 재량행위에서도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라는 것이 인정된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인정에 따른 문제죠. 왜냐하면 권리가 인정되면 의무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익보호성이 인정이 안 되면 권리가 인정될 수 없겠죠. 근데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 이상 그에 대응되는 의무로서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는 당연히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공권으로서 행정개입 청구권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또한 실체법적인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단순한 절차로 봤던 수단으로 봤던 절차적 권리를 이제는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같은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문제 출제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익보호성의 확대 이 부분이 중요하죠.
보호기범을 확대하는 부분을 우리가 양적 범위의 확대 문제로 보시면 된다라고 했죠. 법률의 범위 확대입니다. 목적론적 해석 양가로 2번을 우리가 이것을 질적 범위 확대 문제로 본다고 했고, 이것은 보호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보호규범의 확대해 보시게 되면 당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범, 이게 바로 보호규범이에요. 그게 아까 우리 얘기했던 법률이죠. 그 법률의 범위를 확대시키면 공권의 범위도 비례하여 같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법규설은 처분의 직접적 근거법규, 관계법규설은 그 처분과 관계되는 법규인데 여기는 관련법규와 절차법규가 포함이 되고요. 이제 관련법규는 뭐라고 했어요? 당해 처분의 관련 처분의 근거법규예요. 관련 처분의 근거법규가 관련법규고 역시 이 내용도 원고적격 가면 또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절차법규는 뭘 말하는 거냐면 당해 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절차의 근거법규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당해 처분의 관련 처분의 근거법규가 관련법규, 당해 처분의 절차의 근거법규가 절차법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사익보의 취지가 인정되면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라고 봐요. 헌법상 기본권 구르설은 헌법상 기본권 및 원리에 의해서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헌재는 헌법 제3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근거로 원고적격, 취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판례를 보시게 되면 대법원은 관계법규설의 입장을 취하고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도 법률상 이익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다 이랬어요.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다. 즉 취소상 원고적격의 근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검토는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를 시킴으로써 공권의 범위를 확대를 시킴으로써 재판 청구권을 온전히 보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기본권 구르설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목적론적 해석이라는 것은 밑에 있는 판례를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건축관계법규에서 주거지역 내에 일정한 건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공익보호의 목적뿐만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상의 이익, 개인적 이익, 개별적 이익의 보호 취지도 인정된다고 해석된다라고 했습니다. 해석된다. 목적론적으로 법원이 해석을 통해서 그 사익보의 취지를 도출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목적론적 해석을 지금은 일반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공권의 확대와 논의, 원고적격의 확대와 논의는 어디서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죠? 처분상 제3자가 제3자 요행정 행위를 다투기 위해서 처분상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즉 제3자 소송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번에 있는 직접 상대방 이론을 보시게 되면 직접 상대방은 당연히 기본권으로서의 방어권이 인정되고 무조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처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고적격을 확대와 공권을 확대화시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원래 인정되는 거예요. 경원자 소송이나 경업자 소송이나 경쟁자 소송이나 인인소송이 바로 처분상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제3자 소송에 해당을 하는데요. 경원자 소송이라는 것은 이 네 가지 여러분들 직관적인 접근만 이번 시간에 배우고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원고적격 가서 배우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문제를 들으시고 나서 그리고 원고적격, 취소송상 원고적격 가서 여러분들 연결해서 학습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이 구도만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것이 바로 경원자 소송이고요. 두 번째 것이 바로 경업자 소송입니다. 세 번째 것이 바로 경쟁자 소송이고요. 다 똑같이 네모만 그려놓고 뭔 소리를 하는 것이냐 조금 더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갑이 이렇게 있고 을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갑이 신규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을 역시도 신규업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을이 여기 갑이 안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을은 시장 내에 이제 진입하는 신규업자고 갑은 이미 진입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입니다. 경쟁자 소송은 갑도 역시 마찬가지로 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시장 내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을에게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을에게 허가처분이 나오는 겁니다. 허가처분이 나오게 되면 을은 무엇이 되냐? 을은 처분의 상대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갑이 처분상 제3자가 되죠. 상대방이 아닙니다. 이때 갑이 이 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처분상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니까 제3자 소송이 되겠죠. 그 다음 경업자 소송을 보시게 되면 갑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행정청이 을에게 허가 처분을 해줬습니다. 허가 처분을 해줬을 때 이 을이 누가 되느냐? 을이 바로 처분의 상대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갑이 처분상 제3자가 되겠죠.
이 처분상 제3자인 갑이 이 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갑은 처분상 제3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3자 소송이 됩니다. 경쟁대합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을에 대해서 무엇을 해주냐면 보조금 지급 결정, 자금 지원을 하겠다라는 보조금 지급 결정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갑은 처분상 제3자가 되는 거겠죠. 이때 처분상 제3자인 갑이 이 보조금 지급 결정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상 제3자가 제기하는 제3자 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갑이 여기에 있는 인근 주민, 이웃 주민입니다. 인근 주민 얘가 갑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연탄 공장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 을이 이렇게 있는데 을한테 무엇이 나오냐면 연탄 공장 건축 허가 처분이 나오는 겁니다. 연탄 공장 건축 허가 처분이 나오게 되면 이때 여기서 을은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주민 갑은 처분상 제3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 갑이 이 연탄공장 건축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처분상 제3자가 제기하는 제3자 소송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왜 소송을 제기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도 시장에 들어가서 도시가스 사업을 하고 싶고 을도 시장에 들어가서 도시가스 사업을 하고 싶은데 둘 다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을에게만 허가를 해준 상태입니다. 이럴 때 갑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경원다 소송 한번 보세요. 소인의 신청을 받아서 일부에 대해서만 갑과 을의 신청을 받아 을에 대해서만 인허가 처분, 도시가스 사업 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하는 갑이 타인에 대한 을에 대한 인허가 처분, 도시가스 사업 허가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여기서 원고 적격에 대한 문제는 바로 갑이 을에 대한 허가 처분의 실질적 의미의 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파악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외형상으로는 얘가 상대방이고 얘가 제3자입니다. 과연 갑이 이 처분의 실질적 의미의 상대방으로 볼 수 있다면 갑 역시도 상대방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경업자 소송 이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시장 내에서 독점적 이익을 향유하던 기존 업자 갑이 시장 내에서 한 달에 1억씩 벌어왔습니다. 신규 업자의 진입을 배제하기 위해서 을이 만약에 허가를 받고 시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둘이서 5천만 원씩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 업자인 갑이 을의 진입을 배제하고 싶습니다. 신규 업자에 대한 허가 처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 여기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갑이 여기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한 달에 1억씩 매출을 올린 이 독점적 이익이 과연 법이 보호하는 이익인 것인가?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는 것. 얘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향유해 왔던 독점적 이익이 과연 법이 보호하는 이익, 공권,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법률상 이익인 것인가? 이걸 파악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경쟁자 소송을 보도록 합니다. 같은 시장 내에 다수의 영업자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 이미 서로 경쟁 관계에서 같이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쟁업자가 다른 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처분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얘가 얘한테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게 되면은 갑은요 얘한테 만약에 100억을 지원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갑은 굉장히 불리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의 이 불리한 경쟁 상황이 과연 법이 보호하는 이익의 침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인인소송을 보시게 되면 혐오시설, 연탄공장 등의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는 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의 인근 주민이 갑이 그러한 행정처분, 연탄공장 건축 허가 처분을 다투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인근 주민의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는 법적 취지가 인정되는 것인가? 인근 주민의 개별적 이익을, 즉 이 연탄공장 건축허가의 근거법인 공법으로부터 이 인근 주민의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인정되는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는 겁니다. 거꾸로 한번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는 소송법적인 논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것을 파악을 하려면 취소송상 원고 적격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주시면 비로소 이해가 될 것이고요. 지금은 직관적으로만 접근을 해보도록 합니다. 인진소송은 이 혐오시설 건축허가 처분의 근거법이 인근 주민의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로 인정되는가 이거고요. 경쟁자 소송은 기존 업자의 이 갑 경쟁업자의 불리한 경쟁 상황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의 침해인 것인가 이거고, 경업자 소송은 기존 업자가 독점적으로 향유해왔던 그 이익이 과연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었던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경호자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외형상, 처분상 제3자로 보이는 갑이 실질적 의미의 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바로 각각의 제3자송에서 원고 적격에 대한 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선 여러분들은 교과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도의식 체계도에 있는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체계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까지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